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법원 심사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지금 시작된 상태죠. 예. 일단 국가의전서열 8위 이제 야당 대표가 그렇거든요. 제1야당 대표가. 그래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 대표는 이제 오전 10시에 원래 시작이 됐는데 오늘 교통이 좀 많이 막혔다고 해요. 네, 비도 비가 오고 와서. 그래서 네. 그래서 10시 3분께 조금 지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서에 도착을 했고요. 이 대표가 처음에 어떻게 나올까 좀 뭐 휘체어를 탈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우산도 본인이 직접 쓰고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럴 때 옆에서 우산을 좀 씌워줘도 되는데 약간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저 정도면 씌워줘도 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조금 얘기를 그러니까 걸어갔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이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만 심사에 동행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동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법원 앞으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거다 좀 예상도 되고 집회 신고를 한 1만 명 정도 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제 모인 거는 한 200여 명. 뭐 그래서 날씨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10시 7분부터 이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4일간 이제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에는 의료 인력도 지금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핵심 쟁점 이제 좀 외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백현동 네.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이들 이제 막 계속 들으셔서 다 외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인데 배임은 백현동이고요. 네. 그리고 뇌물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이요. 대북송금이고 위증교사는 이제 별도의 위증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이게 사례들을 보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가 없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 예. 하면 기각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혐의가 인정 안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뭐 도주 우려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각이 만에 하나 되더라도 이 혐의가 인정됐다 소명됐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할지 아니면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지 이것도 이제 약간 관심사인데 네. 일단은 기각이냐 이제 구속이냐 이거를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심하게 보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검찰이 위증교사 부분을 넣은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성남시장 이제 그 재하의 변호사를 있을 때 김병량 이제 성남시장 관련 상대에서 KBS에서 요거를 취재를 했어요. 추정 이쪽에 60분에서 추정 취재했죠. 60분에서 네. 근데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요게 아마 벌금형이 나왔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18년에 이때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또 열렸어요. 이거를 이제 토론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근데 당시에 김병남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 뭐 160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뭐 PPT 그 프레젠테이션만 4시간 분량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4시간 들으면은 저는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별도로 준비했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구속영장이 140페이지 정도 되고요. 네. 그거에 10배가 넘는 게 의견서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실관계 검찰이 보기에 주장하는 바를 다 적시해 놓은 거죠. 이게 본안 소송도 아닌데 사실 구속이냐 아니냐 이제 영장 심사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료 얘기는 처음 듣는 것 저도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검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 특히 이거를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제 영장 심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이승엽 변호사는 이제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영장 실시 심사가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좀 이 판단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올해 2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한 게 13건이에요. 13건. 예, 네. 예.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되게 민감한 판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헌정사상 10명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중에서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8명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거는 또 그거고 주사위라는 게 또 던져보면은 그럼요. 또 네, 이제 네. 반반이 나오는 거.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앞뒤가 네. 이제 반반이니까 그건 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이제 90만 명을 모았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의원들도 현역 의원들도 161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빼고 6명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가결을 던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여기에는 또 동참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론의 좀 당내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것과 구속을 시키는 거는 다르다라고 또 이제 논리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 뭐 그런 네.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온다고 하고 또 이 대표 측도 많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이 날까 좀 법조계에서는 역대 가장 긴 영장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에 한 게 최장 기간인데 그때 10시간 5분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들어갔는데 비슷한 시간이 들어갔죠. 오후 8시 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거보다 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8시간 40분 그리고 2020년 6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시간 30분 뭐 이렇게 조금 사안이 중대하면 8시간 진짜 길었을 때 10시간인데 이거는 오늘 넘기지 않을까. 예, 아마 새벽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4일간 단식한 뒤라서 몸도 건강 상태도 성치가 않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한 단식이 23일 넘길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예, 다사삭에서. 제가 뭐 어찌 됐든 맞췄죠. 아, 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가 됐든 어쨌든 24일이 됐네요. 예, 예. 예. 또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를 사퇴했어요. 예, 뭐 한 7시 한 40분 뭐 네. 이때쯤에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원식 의원, 김민석 의원, 홍익표 의원, 남인순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4파전이었죠? 4파전이었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마감 5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대표를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당내 어떤 혼란을 수습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결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 당의 단합에 기여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에 공감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표결할 때가 아니다. 한 명으로 추대를 하자.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사퇴를 할 테니 남은 후보들도 좀 표결하지 말고 한 명으로 모아봐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가 자신의 사퇴로 이제 이런 후보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낸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벌써 오늘 오후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질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너무 촉박해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이 더 있고 이를테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유력한 의원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명의 후보자들이 경선 완주지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오후 2시부터 있으니까 이게 좀 쉽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형식의 개파 갈등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명 중에서도 뭐 다른 계파들이 좀 섞이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네. 막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요거에 좀 뒤에서 힘을 써준 사람이 당내 원로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 당내 원로들이다.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조금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표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원식 의원도 좀 설득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면 그런 설득들이 먹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단일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로들이 나셔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투표를 하지 않고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봐야겠네요. 그건 예. 어떻게 진행될지. 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 근처에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이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최근에 행보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시장 안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과 연근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다치셨나 봐요. 교통사고나 좀 다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사저 근처 전통시장 방문이지만 공개적인 외부 행사는 지난달 구미에 있는 부친 생가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발언 없이 20여 분 동안 시장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장을 보신다 그랬는데 장 보는 모습은 잘 못 보겠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전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뭐 저분의 정치적인 행보가 뭐 어땠건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저 집에 있을 테고. 그래서 저렇게 바깥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외로움의 어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아, 그렇죠. 이게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마약 같은 거거든요. 끊지를 못해요, 사실은. 지금도 나가면은 저렇게 다 환호해 주는데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조금 느끼고 싶어서 이제 나왔을 거 요거 하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저런 행보가 좀 잦아졌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뭐 정치 재개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전통시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오늘자 신문에 1면, 4면, 5면, 6면에 걸쳐서 박 전 대통령 인터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더라고요. 이게 특사 이후에 처음 한 인터뷰잖아요.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사실은 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누구를 지지한다, 뭐 지지세를 친박들의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총선판은 요동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서원 씨 이제 저 개명 전에 최순실 씨죠. 네. 그 사익 편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 수위의 사과를 제대로 한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사과의 말을 하기는 했었어요. 과거에도 이를테면. 근데 좀 제대로 사과를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최서원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수 진영에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어찌 됐든 이제 탄핵까지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진보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왜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도 있었는데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는 조금 부담을 덜어버리는 약간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그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네. 네.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친박계 인사도 움직인다. 뭐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등해서 지금 지역 본인의 옛날 지역구에 좀 나오려고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출마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박팔이 하지 마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한 일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 주식 파킹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이제 신우이한테 남편 주식을 넘겼다고 했다가 이제 또 이 남편이 또 친구에게 주식을 넘겼다가 대산 것도 드러났어요. 예. 뭐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분은 일단은 2013년에 청와대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의 남편은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22,000주를 3억 8,500만 원어치인데요. 요거를 장모 씨한테 매각을 했고요. 네. 근데 장 씨의 주식을 같은 값에 이 남편이 다시 사들였다라는 5년 거예요. 뒤에. 예, 네. 5년 뒤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 파킹 아니냐,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김행 후보자의 얘기는 장 씨는 2012년부터 소셜뉴스 주식 4,000주를 보유하는 등 돈을 빌려주고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 배우자 아니면 장 씨의 이름이 없으니까 실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이제 좀 미심쩍은 거죠. 일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그 가격 그대로 사들인 주식 가치가 그 다음에 79배가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얘기는 폐업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창업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것이고 주식 매입가로 다시 되산 거다라고 이제 매입가에 팔고 매입가에 이제 되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키트리의 운영 방식을 바뀌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많이 뛴 거지. 이거가 무슨 그런 대가성이나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많이 뛰었네요. 79배. 참 공교롭게도 많이 뛰었어요. 그렇게 많이 예. 뛰었네요. 예. 근데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 임명된다 그래도 고발되면 이제 수사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파킹도 있는데 이거를 사들일 때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금 사들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빼박 배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최근 민사 판결문 등을 봤을 때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처음 이렇게 자진 사퇴 언급이 났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3명 중에 특히 유인촌, 신원식 다 부정적이지만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손절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정도 예. 아직 못 잡은 상황이죠. 못 잡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잡히기 전에 사퇴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